남편이 떠난 뒤 집과 회사, 통장까지 모든 결정을 미루고 있었다. 그때 민호가 조용히 내 앞에 앉았다. 그의 어깨가 낯설 만큼 커 보였다. 엄마, 제가 전면에 설게요. 대표로서 책임지고 엄마는 제 뒤를 든든히 지켜주세요. 그 말은 야망이 아니라 약속처럼 들렸다. 나는 마음속 의자를 하나 더 꺼내 민호를 앉혔다. 빈자리를 채우는 건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었다. 서류는 눈사태처럼 쏟아졌다. 상속 정리, 지분 구조, 금융기관 협의, 납품처 일정. 민호는 밤을 갈아넣듯 일정을 묻고 회의를 세웠다. 나는 옆에서 들었다. 질문했고 고개를 끄덕였다. 고집을 세우지 않았고 무릎을 꿇지도 않았다. 그 균형이 우리를 버티게 했다. 이사회 날 나는 뒷자리에서 유리병 너머의 도시를 보았다. 겨울 햇살은 차가웠지만 회의실 공기는 뜨거웠다. 숫자가 오갔고 리스크가 정리되었다. 그러나 마지막에 남는 것은 한 사람의 얼굴이었다. 이사회 여러분, 제가 대표이사로서 책임을 지겠습니다. 어머니는 이사회 의장으로 조언과 견제를 맡아주십니다. 속도와 절차, 둘 다 놓치지 않겠습니다. 박수는 길지 않았지만 단단했다. 나는 그 소리를 오래 기억하기로 했다. 이제 시작이라는 문장이 내 가슴에서 또렷해졌다. 축하해요. 다음 분기 구조조정 현금흐름 신사업 로드맵 모두 속도 내야 해요. 며느리의 말은 정확했고 표정은 매끈했다. 나는 그 매끈함 속에서 작은 미끄러짐을 봤다. 그러나 그날은 축하가 더 필요했다. 의심은 나중으로 미뤘다. 그날 밤 민호는 투자자 미팅을 마치고 돌아오고 있었다. 겨울비가 도로를 거울처럼 만들던 시간. 전화벨은 새벽을 찢듯 울렸다. 병원이었다. 말은 짧았고 공기는 길었다. 병실 불빛은 하얗게 떨렸다. 나는 침대 난간을 잡았다. 자꾸만 바닥으로 내려앉는 마음을 붙잡으려고. 사람은 붙잡을 무언가가 필요할 때 난간부터 찾는다. 하루가 며칠 같았고 며칠이 하루 같았다. 간병 일정과 회사 결제 서류가 같은 가방에 들어갔다. 나경은 병원과 회사를 빠르게 오갔다. 말수가 줄었고 메일이 늘었다. 속도가 늘면 온기가 줄기도 한다. 어머님, 민호 치료비와 회사 유동성 때문에 긴급 의사결정이 필요해요. 청년후견인과 임시경영 권한을 저에게 위임해 주세요. 준비는 다 되어 있어요. 서류 한 장이 아이의 숨과 연결된 것처럼 느껴졌다. 무서웠지만 나는 펜을 들었다. 아이가 살아있어야 어떤 후회도 가능하니까. 법원 복도는 조용했고 결정은 빨랐다. 임시 후견인과 임시 경영. 임시라는 단어는 사람을 안심시키면서도 방심시킨다. 나는 그 사이에 서 있었다. 회사 공지에는 안정과 속도가 적혔다. 대표는 민호, 업무 대행은 나경. 외부에는 흔들림 없다는 메시지였다. 내부는 더 바빴다. 결제가 빨라졌고 회람이 짧아졌다. 다만 짧아질수록 설명도 줄었다. 어느 날 우편함에 두툼한 봉투가 끼어 있었다. 소유자 변경 안내. 남편이 생전에 민호 명의로 넘겨둔 집. 그 집의 이름이 또 바뀌어 있었다. 사유는 긴급 유동성 확보. 명의는 나경. 나는 의자에 앉아 봉투를 쥔 채 한참을 앉아 있었다. 문장을 읽었지만 뜻은 더디게 들어왔다. 서연. 이건 너무 급했어. 우리 집인데 조금만 나랑 상의해주지. 임시라는 말은 다정했다. 그러나 다정한 말이 언제나 다정한 결과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나는 그걸 알면서도 그 말에 기대었다. 기대는 버팀목이면서 동시에 덧치기도 했다. 며칠 뒤 또 다른 등기. 명도 통지서. 글자들은 서늘했다. 거주 종료. 자진 퇴거.
법의 문장은 늘 정중하고 그래서 더 날카롭다. 이삿짐들이 마당으로 나왔다. 상자가 겹겹이 쌓였다. 하나의 상자에는 내 젊은 날 사진들이, 다른 상자에는 남편의 공구함이. 나는 상자들의 숨을 들었다. 집은 살아 있었다. 그래서 더 아팠다. 죄송합니다. 지시에 따라 최대한 조심히 옮기겠습니다. 누구의 잘못도 아니라고 스스로 다독였다. 그래도 손끝이 떨렸다. 흔들림이 인간을 증명한다면 그날의 나는 지나치게 인간이었다. 여보, 우리가 함께 고른 소파, 함께 칠한 벽, 함께 키운 관엽식물, 이제 다 다른 이름을 가지겠구나. 비가 내렸다. 우산은 늦었고 마음은 이미 젖어 있었다. 나는 마지막으로 현관을 돌아보고 나왔다. 문틀 끝에 손을 댔다 떼었다. 작별은 늘 손끝에서 시작된다. 고시원의 문을 밀자 따뜻한 공기와 낡은 냄새가 섞여 나왔다. 좁은 복도, 얇은 벽, 손바닥만 한 창. 복도 끝 공용 라운지에서 전자레인지 도어가 땡 하고 울렸다. 그 소리가 그날 밤의 종소리처럼 들렸다. 관리인이 바쁜 듯이 말했다. 한 달 선불입니다. 냉장고 칸 나눠 쓰고 큰 소리로 통화는 안 되고요. 택배는 오후에 모아서 드려요. 규칙은 명확했고 살아남는 일도 명확해야 했다. 나는 방 안 의자에 앉아 가방을 열었다. 남은 건 서류 몇 장과 옷 4벌, 그리고 사진 2장. 살다 보면 진짜 짐은 종이 몇 장으로도 충분하다는 걸 알게 된다. 다음 날 병원. 아이의 손은 따뜻했고 눈꺼풀은 고요했다. 나는 많은 말을 속으로만 했다. 말은 서로 닿을 때 힘이 세지만 닿지 못해도 방향은 남는다. 그 방향이 나를 세웠다. 은행 창구에서 수수료를 아꼈고 시장 끝 노점에서 가장 늦게 남는 채소를 골랐다. 나는 작은 국을 끓여 고시원 밥상에 올렸다. 김이 피어오르는 그릇 위로 내 하루가 익었다. 회사 로비를 멀찍이 지나쳤다. 내가 고른 대리석과 조명은 그대로였고 나는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건물은 변하지 않았다. 사람이 변했다. 그것이 세상이라는 것을 나는 늦게 배웠다. 밤이 되면 병원 옥상으로 올랐다. 도시의 불빛은 자기 일에 바빴다. 나는 손잡이를 꼭 쥐고 서 있었다. 두려움은 밑으로 떨어지려 하고 다짐은 위로 올라가려 했다. 그 사이에서 숨을 고르는 일이 내 하루의 절반이 되었다. 며칠이 더 흘렀고 우편함에는 각종 통지와 청구서가 계속 들어왔다. 나는 숫자를 옮겨 적고 날짜를 맞췄다. 작은 수첩 한 권이 내 본사가 되었다. 계획과 결제, 수입과 지출, 기도와 다짐이 한 페이지에 섞였다. 어머님, 회사는 잘 돌아가고 있어요. 민호 회복 소식 있으면 바로 알려주세요. 메시지는 짧았고 이모티콘은 없었다. 나는 고맙다고 답했다가 지우고 부탁한다로 바꿨다. 부탁은 때로 사람을 단단하게 만든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부탁과 버팀이었다. 고시원 복도에서 라면 냄새와 세제 냄새가 섞였다. 어디선가 울음소리가 났다가 그쳤다. 문 뒤에 삶들이 겹겹이 있었다. 나도 그 겹 중 하나가 되었다. 한 사람의 이야기는 늘 다른 사람의 이야기 속에 숨어 산다. 창밖에 작은 불빛들이 떨렸다. 나는 마음속으로 의자 하나를 더 꺼냈다. 남편 민호, 그리고 내일의 나를 앉혔다. 세 사람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나는 오늘을 견뎠다. 내일도 견딜 것이다. 그리고 언젠가 이 견딤이 길이 될 것이다. 민호야, 엄마는 선다. 내가 깨어나면 우리 다시 시작하자. 겨울밤은 길었다. 길수록 마음의 문장이 정리됐다. 믿음은 서류가 아니다. 도장을 찍어도 남는 것, 도장을 못 찍어도 지키는 것.
나는 그 믿음을 가슴에 접어 넣었다. 접힌 자국이 또렷해질수록 나의 길도 또렷해졌다. 집을 잃고도 삶은 멈추지 않았다. 살아야 했다. 나는 남은 적금을 털어 시장 끝 어귀에 작은 가게를 냈다. 간판은 화려하지 않았다. 한 그릇 국밥. 그 말이면 충분하다고 믿었다. 아침마다 첫 국물을 뽑을 때면 남편의 습관처럼 국자를 3번 돌렸다. 첫 번째는 잡내를 걷어내고, 두 번째는 깊이를 만들고, 세 번째는 마음을 섞는다고 믿었다. 미신 같아도 좋았다. 내가 믿을 게 그것밖에 없었으니까. 손님은 처음엔 드물었다. 시장 상인들이 바쁜 손으로 한 그릇씩 비우고 나가곤 했다. 그릇이 비어갈수록 내 마음도 조금씩 채워지는 것 같았다. 나는 아직 누군가의 허기를 덜 수 있다. 그 사실이 나를 버티게 했다. 사장님, 얼큰이 하나 추가요. 오늘 손님 몰리겠네. 네, 바로요. 나무젓가락에 밥은 곱빼기로 맞죠? 나는 손님들의 입맛을 금방 기억하는 사람이었다. 짠 걸 못 먹는 할머니, 파를 싫어하는 학생, 고춧가루를 2번 더 넣어달라는 트럭 운전사. 마음을 쓸 수 있는. 이래선 아직도 빨랐다. 그날도 가게 앞 골목 끝에서 누군가 망설이고 있었다. 낡은 모직 코트, 해진 모자, 구겨진 종이봉투 하나. 박스를 줍던 손은 잠시 허공에서 멈췄고 그의 시선은 가게 안 그릇에 담긴 김을 오래 바라보았다. 구수한 냄새가 참 좋구먼. 아버님, 추우시죠? 안으로 들어오세요. 따뜻한 자리 있어요. 그는 바로 들어오지 못하고 문턱에서 2번쯤 발을 굴렀다. 미안함과 자존심이 부딪힐 때 몸은 가장 느려진다. 나는 그 사이 이미 뚝배기에 국물을 올리고 있었다. 앉으세요. 곧 나와요. 밥값이 없어요. 괜찮아요. 오늘은 제 마음이 내는 날이에요. 수증기가 얼굴을 덮자 노인의 표정이 풀렸다. 사람은 따뜻함 앞에서 나이를 잠시 잊는다. 그는 숟가락을 들어 국물을 1번 떠넣고 아무 말 없이 천천히 밥을 풀었다. 이 집, 진국이구먼. 아버지께서 좋아하시던 방식이에요. 무와 사골을 오래 끓이고 마지막에 파를 늦게 넣죠. 향이 무너지지 않게 말이에요. 나는 방금 나온 말에 스스로 놀랐다. 아버지. 오래 부르지 못했던 호칭이었다. 장례식 내내 제대로 울지 못한 일이 갑자기 목에 걸렸다. 아버지 같아서요. 그냥 보내드릴 수가 없었어요. 사람을 아버지로 부르면 갚을 방법이 없어지는 건데. 그럼 맛있게 다 드시는 걸로 갚아주세요. 그는 웃었다. 얼굴 주름이 접히며 눈가가 반달처럼 말렸다. 그 웃음은 국밥집 간판보다 내 하루를 더 환하게 밝혔다. 그날 이후 노인은 거의 매일 왔다.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속도로. 나는 그만의 규칙을 배웠다. 국물은 먼저, 밥은 천천히, 김치는 2점만. 그리고 마지막 한 숟갈은 꼭 국물만. 오늘은 국물이 더 맑구먼. 밤새 불 조절을 조금 달리했어요. 비가 올 것 같아서요. 비 오는 날엔 맑은 게 잘 넘어가거든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또 한 숟갈을 떠넣었다. 말이 많지 않은 사람은 맛으로 대화를 이어간다. 그 침묵이 나를 편안하게 했다. 노인이 오지 않는 날도 있었다. 그런 날은 가게가 아무리 북적여도 빈자리가 하나 더 보였다. 나는 괜히 그 자리에 깨끗한 수저를 한 벌 놓곤 했다. 누군가 오면 바로 드릴 수 있게. 아버님 오늘 안 오시나? 이틀째 오지 않았다. 셋째 날 나는 시장 골목을 한 바퀴 돌았다. 박스 더미를 정리하던 청년에게 물었다. 혹시 늘 박스 가져가시던 노인분 보셨어요? 청년은 고개를 저었다. 사람의 걱정은 방향을 잃으면 점점 부풀어 오른다. 나는 별별 상상을 다 했다.
어디 다치신 건 아닌지, 감기라도 심하게 걸리신 건 아닌지, 아니면 괜히 잘해드린다는 핑계로 오히려 부담을 드린 건 아닐까? 다음 날 아침 장사를 준비하는데 문 앞 그림자가 길게 드리웠다. 나는 괜히 국자를 더 세게 저었다. 그 국자 소리 며칠 못 들으니 허전하더이다. 아버님, 나는 거칠게 반가움을 내뱉고는 바로 말을 고쳤다. 점잖지 못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그는 이미 웃고 있었다. 아버님이라는 호칭을 빌려 우리는 서로의 외로움을 잠시 덜었다. 많이 늦으셨어요. 어디 편찮으셨나요? 아니, 내가 조금 길을 돌아왔지. 그는 더 말하지 않았고 나는 더 묻지 않았다. 그 대신 뜨거운 국물로 빈칸을 채웠다. 말보다 국물이 빨리 몸을 데웠다. 장사는 서서히 자리를 잡아갔다. 시장 사람들은 소문이 빠르다. 새로 생긴 국밥집. 사정이 딱한데도 맛은 정직해. 그 말 사이 나를 향한 연민이 섞여 있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나는 연민도 고마웠다. 연민 덕에 버텼고 맛 덕에 다시 오니까. 사장님, 오늘은 선짓국도 돼요? 네, 오늘 아침 들어온 거라 아주 신선할 거예요. 맑게 뽑았어요. 점심시간과 저녁시간 사이 잠깐의 애매한 공백이 찾아오면 나는 의자를 치워 바닥을 닦았다. 닦을수록 거울처럼 빛이 났다. 내가 오늘 버틴 시간이 바닥 위에서 반짝였다. 해질 무렵 노인은 잠깐씩 밖을 보았다. 하늘빛이 흐려지면 오늘 비 오겠구먼. 하고 중얼거렸다. 그 말에 맞춰 나는 김치를 조금 더 짜게 무쳤다. 비 오는 날엔 짠맛이 설득력이 있었다. 사람은 날씨처럼 살지. 날씨처럼 산다고요? 갑자기 소나기가 쏟아졌다가도 해가 불쑥 나오지. 그런데 그런 날씨가 오래되면 그게 그 사람의 기후가 되더군. 나는 잠깐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는 밥을 먹으면서 밥보다 오래된 말을 꺼낼 줄 아는 사람이었다. 저는 제 기후를 바꿀 수 있을까요? 밥을 짓듯이 바꾸면 되지. 불 줄이고 물 맞추고 기다리면 밥이 되잖소. 그의 말은 쉽고 오래갔다. 나는 그 말을 흘려듣지 않았다.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국자를 적기 전에 그 문장을 떠올렸다. 시간이 조금 더 흐르자 단골들 사이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다. 그 노인 실제로는 돈이 많대. 옛날 큰 회사 했대. 자식이 없대. 아무도 없대. 소문은 늘 과장되거나 무심하다. 나는 웃고 넘겼다. 사람은 자신이 믿고 싶은 것을 소문으로 만든다. 사장님, 그 어르신 조심하세요. 세상에 착한 척하는 사람 많아요. 저도 알아요. 그래도 밥 먹을 땐 착한 마음으로 드시면 좋잖아요. 어느 오후 노인은 평소보다 늦게 왔다. 손에 작은 종이봉투를 들고 있었다. 봉투는 가볍게 흔들렸다. 내가 며칠 지리멸렬했지. 지리멸렬하셨다고요? 응. 나이가 들면 사람의 하루가 종종 지리멸렬해. 그럴 땐 밥을 먹어야지. 그는 봉투를 카운터 위에 올려놓았다. 나는 반사적으로 밀어놓았다. 대가를 강요받는 듯한 미안함이 싫어서였다. 아버님, 저 그런 거 필요 없어요. 필요 없을 땐 받아둬야 해. 나중엔 필요해지니까. 그는 더 말하지 않았다. 봉투는 그대로 남았다. 내가 문 닫을 때까지 그는 그 얇은 종이의 무게보다 가벼운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밤이 깊어 문을 닫고 집계표를 적는데 봉투가 눈에 밟혔다. 나는 한참을 망설이고 나서야 봉투를 열었다. 안에는 오래된 수첩과 명함 한 장, 그리고 주소가 적힌 쪽지. 명함엔 낯선 회사 이름이 있었다. 청해홀딩스 고문 유태진. 주소는 도시 반대편의 오래된 사무동. 수첩 첫 장에 붉은 글씨가 있었다. 밥은 진심으로. 유태진, 아버님 성함이셨구나.
내일 물어보면 될 일을 나는 그날 밤 내내 궁금해했다. 사람은 누군가의 진짜 이름을 알게 되는 순간 그를 다시 보기 시작한다. 다음 날 그는 오지 않았다. 그 다음 날도 나는 수첩을 가방에 넣고 주소를 찾아갔다. 낡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7층을 누르며 의미 없는 숫자들을 하나씩 지나쳤다. 여기 맞나? 문틈 아래로 밝은 조명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문패에는 청해홀딩스 상담실이라고 적혀 있었다. 노크를 하자 내부에서 낮은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세요. 방 안에는 책과 서류가 가지런히 놓여 있었다. 초라한 코트 대신 깔끔한 니트 차림의 노인이 의자에서 일어섰다. 나는 그제야 그를 국밥집의 손님이 아닌 어떤 시간을 통과해온 사람으로 보게 되었다. 멀리 왔구먼. 아버님, 아니, 유태진 선생님. 둘 다 좋지. 밥으로 이어진 인연이면 그게 제일이지. 나는 왜 자신을 숨겼는지, 왜 초라한 차림으로 맴돌았는지 묻고 싶었다. 그러나 그는 먼저 말했다. 질문은 때로 답보다 서두르니까. 사람을 보려면 사람이 배고플 때를 보라고 하더군. 그리고 사람을 알려면 자신이 배고플 때를 기억하라고. 배가 고프면 마음이 작아지니까요. 혹은 본색이 나오지. 나는 내 본색을 오래 숨겨왔다네. 나를 좋아하는지 내 돈을 좋아하는지 구분이 잘 안 돼서. 그의 말은 슬프지 않게 슬펐다. 나는 그가 어떤 사람인지 아직 몰랐지만 어떤 상처를 가진 사람인지는 알 수 있었다. 그래서 테스트를 했지. 초라한 차림으로 다니며 마지막으로 내 이름을 불러줄 사람을 찾으려고. 저는 국밥 한 그릇을 드렸을 뿐이에요. 한 그릇의 마음이 사람을 구하네. 자네가 나를 구했고 이제는 내가 자네를 구하고 싶어졌어. 그는 서랍에서 한 묶음의 서류를 꺼내 내 앞에 놓았다. 오래된 계약서, 투자자 목록, 그리고 연락처가 정리된 문서. 모든 페이지는 구체적이었다. 구체성은 진심의 다른 말이었다. 다시 해보세. 밥 짓듯이 불 줄이고 물 맞추고 기다리고. 저 혼자 할 수 있을까요? 혼자 하면 외롭고 같이 하면 버겁지. 외롭고 버거운 길이 제대로 가는 길일 때가 많아. 그러니 같이 합시다.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모처럼 무게가 있는 결정을 내리고도 마음이 가벼웠다. 오래 묵혀둔 돌덩이 하나를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조건이 하나 있네. 조건이요? 다시 잘 되더라도 국밥은 계속 팔아주게. 왜요? 사람이 왜 사는지 잊지 않으려면 사람이 왜 먹는지부터 잊지 말아야 하거든. 나는 웃었다. 오래간만에 웃음이었다. 웃음은 국물처럼 목을 적셨다. 그날 이후 가게 한쪽 구석에 작은 책상을 들였다. 점심시간이 지나면 젊은이들이 모여들었다. 노인은 연락망을 열어주었고 나는 하루에 1시간씩 시장을 돌아다니며 우리와 닿을 사람들을 만났다. 대표님이라 불러도 되죠? 제가 웹사이트랑 예약 시스템 만들어 볼게요. 가게도 예약제로 운영하면 낭비가 줄어요. 고맙습니다. 저는 메뉴 개발과 동선부터 더 다듬어 볼게요. 우리는 국밥을 더 잘 끓이기 위해 모였지만 사실은 무너진 마음을 다시 끓이기 위해 모였다. 가게는 더 따뜻해졌고 내 기후도 조금씩 바뀌어 갔다. 그날 저녁 남편의 사진을 휴대폰에서 꺼내 다시 보았다. 오래 보지 못했던 사진 속 얼굴이 선명해졌다. 그 앞에서 나는 작게 말했다. 여보, 나 밥으로 다시 시작할게. 그리고 알 수 있었다. 내가 국밥을 파는 동안 국밥이 나를 팔아주고 있다는 것을. 나의 하루, 나의 진심, 나의 버팀. 한 그릇에 담은 것들이 나를 다시 세상으로 데려가고 있었다. 문을 닫고 나오자 골목에 바람이 불었다. 추웠지만 춥지 않았다. 내 안에서 은근한 불이 꺼지지 않고 있었다. 아침에 불을 켜고 낮에 지키고
밤에 덮는 그 불. 내일도 그 불로 밥을 지으면 언젠가 내 기후도 바뀔 것이다. 사람의 인연은 때로 국물처럼 진하다. 시간과 정성, 그리고 기다림이 섞여야 비로소 맛이 난다. 나는 기다리기로 했다. 나를 믿지 못했던 시간보다 더 오래 나를 믿어보기로. 내일도 갑니다. 그 국물 약속했으니 네. 내일은 조금 더 진하게요. 나는 알았다. 내일이 온다는 사실보다 내일을 기다리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기다림은 사람을 사람답게 만든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처음에는 늘 한 그릇의 따뜻함이 있었다. 새벽은 늘 같은 시간에 왔지만 나의 새벽은 달라졌다. 국물 위로 피어오르는 김 사이로 다시 사는 법을 배웠다. 불을 다루고 사람을 기다리고 마음을 덜어주는 일을 하루의 시작으로 삼았다. 나는 국밥을 끓였고 국밥은 나를 다시 데웠다. 유태진 노인은 가게 뒷좌석에 앉아 노트를 펼쳐놓고 무언가를 적었다. 장사 수완을 가르치려는 건 아니었다. 그는 내 마음의 방향을 가다듬게 했다. 사람이 먼저라는 말이 구호가 아닌 운영의 기준이 되도록 메뉴처럼 구체화시키게 했다. 국밥 한 그릇에 담을 건 만만이 아니지. 규칙을 만드세. 하루에 최소 10그릇은 그냥 내주게. 저녁을 놓친 사람, 밤에 혼자인 사람, 오늘 울었던 사람. 이유는 묻지 말고 이름만 기록해두게. 10그릇 괜찮을까요? 원가가 노인. 원가는 돈으로만 계산하면 모자라지. 신뢰로 더하면 남아. 처음엔 망설였다. 그러나 그 규칙은 곧 가게의 성격을 바꾸어 놓았다. 문 위에 작은 종이 팻말이 사람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오늘의 약속 필요한 10그릇은 무료입니다. 이유는 묻지 않습니다. 저녁이면 학생들이 와서 서툰 손으로 설거지를 거들었다. 아르바이트를 하지 못하는 사정이 있는 아이도 있었다. 나는 그들의 사정을 캐묻지 않았다. 대신 국을 데워주고 손에 물이 덜 차갑게 고무장갑을 쥐어주었다. 사장님, 이거 제가 더 반질반질하게 닦아볼게요. 좋아요. 대신 밥은 꼭 먹고 가요. 젖은 손으로는 허기가 더 빨리 와요. 기자가 왔고 사진가가 왔다. 그들은 내 얼굴보다 김이 오르는 그릇을 더 오래 찍었다. 대표님이라 불러도 될까요? 회사를 떠나셨다고 들었지만 다시 시작하신 걸 보면 국밥집 사장입니다. 호칭은 그게 편해요. 기사의 제목은 한 그릇으로 다시 서다였다. 누구에게는 감동이었고 누구에게는 불편함이었다. 내게는 책임이었다. 공감은 사람을 데려오고 책임은 사람을 떠나지 않게 했다. 가게 한켠에 작은 책상이 늘어났다. 노인이 연결해준 젊은 개발자와 디자이너가 앉았다. 예약 시스템이 만들어졌고 선결제로 누군가의 내일 10그릇을 살 수 있는 버튼이 생겼다. 화면의 숫자가 늘어갈수록 나는 더 조심스러워졌다. 대표님, 한 그릇 카드라고 이름 지을까요? 결제하면 QR로 한 그릇이 발행되고 그걸 필요한 사람이 찍으면 차감되는 방식으로요. 익명은 사람을 가볍게 했다. 드러나지 않아도 아는 마음이 생겼다. 그 마음이 가게의 공기를 바꿔놓았다. 착한 척이라는 비아냥이 끼어들 틈이 없었다. 우리는 조용히 제 몫에 온기를 보탰다. 그러나 온기만으로는 버틸 수 없는 날이 있다. 어느 날 익명신고가 들어왔다며 보건소 직원이 들이닥쳤다. 위생점검표가 테이블마다 내려앉았다. 나는 두 손을 모았다. 떨지 않으려 노력했다. 정기점검과는 별도로 민원이 접수돼서 나왔습니다. 무상 제공 음식의 위생 절차, 세척 구분, 원재료 보관 등을 조사할 겁니다. 모든 절차 안내해 드릴게요. 부족한 건 바로 고치겠습니다. 점검표에는 빨간 동그라미가 몇 개 그려졌다. 재사용 금지 스티커를 더 붙였고 원재료 보관 칸을 색으로 나눴다. 다 끝나고 직원은 돌아서며 말했다. 사장님은 참 깔끔하게 하시네요.
조그만 칭찬이었지만 그 말이 그날 내 하루를 지켜줬다. 저녁이 되자 루머도 따라왔다. 무상 제공이 불법이라더라. 빚 갚으라고 법원에서 왔다더라. 소문은 벌레처럼 잘도 번졌다. 나는 그 벌레를 손으로 다 잡을 수 없다는 걸 알았다. 대신 문 앞에 새 종이를 붙였다. 무료 10그릇은 위생과 절차를 지켜 제공합니다. 오늘도 안심하고 드세요. 어두운 밤 병원 창가에서 민호의 손을 잡았다. 뼈와 피부의 경계가 많이 얇아진 듯 느껴졌다. 나는 그에게 가게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민호야, 엄마가 오늘은 실수 없이 불을 잘 봤단다. 국물이 탁해지지 않았어. 웃는 손님들이 많이 있었고, 내가 들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순간이 여러 번 있었어. 대답은 없었지만 나는 기다리는 법을 배웠다. 기다림에도 기술이 있었다. 기대를 낮추지 않되 욕심을 줄이는 일, 내 숨의 속도와 그 아이의 숨의 속도를 맞추는 일. 며칠 뒤 가게에 낯익은 얼굴이 섰다. 회사에서 함께 밤샘을 하던 생산 공장장, 나를 사장님이라 불러주던 사람. 그의 눈밑은 어두웠다. 대표님. 아니, 사장님. 죄송합니다. 연락을 더 일찍 드렸어야 했는데. 어서 앉아요. 밥부터 먹고 이야기해요. 그는 국밥을 3숟갈 떠놓고 난 뒤 겨우 말을 꺼냈다. 회사가 좀 이상합니다. 수치상으로 맞지 않는 비용, 사라진 공동사업 계약서, 외부 로펌의 비밀 유지 계약들이 이상합니다. 그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제가 현장에서 보던 숫자와 본사에서 내려오는 숫자가 안 맞습니다. 나경 사장이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을 욕하지 말아요. 아직은 사실이 확인되기 전엔 아무도 욕하지 맙시다. 나는 손을 꼭 모았다. 분노는 쉽고 냉정은 어렵다. 그러나 냉정하지 않으면 진실도 쉽게 흩어진다. 공장장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볼펜으로 한 장의 메모를 적어 내밀었다. 이 날짜들과 이 계정들을 한번 조사해 보십시오. 그 숫자들엔 지쳐있는 사람이 적어놓은 정직이 묻어 있었다. 유태진 노인에게 그 메모를 보여주었다. 그는 한참을 말없이 보다가 수첩을 덮고 고개를 들었다. 싸움은 아직 아니네. 기록하고 모으세. 밥이 타지 않게 불 조절하면서. 불이 새지지 않게. 네, 알겠어요. 우리는 일을 늘리지 않으면서 일을 해나갔다. 점심과 저녁 사이 특정 시간을 정해 젊은 회계사가 자원봉사처럼 와서 장부를 봐주었다. 나는 고맙다는 말 대신 따뜻한 국물 한 그릇을 더 떠줬다. 사람은 자기 몫을 알고 나는 내 몫을 알았다. 그 무렵 작은 변화가 생겼다. 가게 옆 빈 점포를 임대해도 좋다는 연락이 왔다. 주인은 내게 말없이 한 달치 임대료를 깎아줬다. 어려울 때 도와주는 게 인지상정이지라고 말해줬다. 나는 계약서에 사인을 하며 손이 떨렸다. 이번 떨림은 두려움이 아니라 설렘이었다. 옆 가게 벽을 뚫고 작은 주방을 하나 더 만들었다. 한쪽은 밥을 짓고 다른 한쪽은 사람을 가르치는 공간이 되었다. 우리는 그곳을 한 그릇 교실이라 불렀다. 칼질이 서툰 손들이 모여 같은 리듬으로 채소를 썰었다. 손끝이 익어갈수록 표정도 펴졌다. 사장님, 저는 칼을 무서워했는데 오늘은 조금 덜 무서워요. 손보다 마음이 먼저 다치지 않게 천천히. 우리에겐 속도가 아니라 반복이 필요해요. 노인은 종종 뒤에서 지켜보다가 조그만 메모를 놓고 갔다. 물기 제거를 먼저, 소금은 나중, 손님은 한 사람씩, 그러나 마음은 한 번에. 그의 문장은 부엌의 규칙이 되었고 삶의 순서가 되었다. 어느 날 오후 뜻밖의 제안이 왔다. 도심 한복판에서 열리는 푸드 페스티벌, 그것도 우리 회사 본사가 내려다 보이는 광장에서 열리는 행사였다. 운영위 측은
우리 가게의 무료 10그릇 이야기를 듣고 참여를 요청했다. 사장님 부스 앞에 한그릇 카드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보고 싶습니다. 행사장에서 누군가의 내일을 사는 경험을 만들고 싶어요. 좋아요. 다만 현장에서 받은 카드로는 술은 못 씁니다. 밥만 사죠. 취하지 말고 배부르게. 나는 망설였다. 그 광장은 내가 추락했다는 소문이 돌던 때 사람들이 나를 힐끔거리며 지나가던 곳이었다. 그러나 도망치면 끝내 그곳은 두려움의 장소가 된다. 나는 가보기로 했다. 같은 장소에 다른 기억을 쌓아야 비로소 내 기후도 바뀐다. 행사 준비는 생각보다 복잡했다. 식자재 인허가, 이동식 주방 안전 교육, 현장 위생 동선, 결제 테스트. 밤이면 다리가 퉁퉁 부었다. 하지만 내 눈빛은 예전 회사에서 신제품을 준비할 때의 그것과 닮아 있었다. 나는 금방 알아봤다. 나는 다시 일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행사 전날 밤 병원에 들러 민호에게 작은 소식을 속삭였다. 내일 엄마가 내가 다니던 회사 앞에서 국밥을 팔아. 사람들이 웃으면서 줄을 설 거야. 혹시 네가 듣고 있다면 엄마가 잘하고 있다고. 한 번만 속으로라도 고개를 끄덕여줘. 나는 그의 손등에 입을 맞추었다. 오래 참았던 울음이 목 끝에서 스쳤다. 울음을 삼켰다. 내일을 위해 오늘의 눈물을 아껴두기로 했다. 다음 날 아침 광장은 푸른 천막으로 가득했다. 우리 부스 앞에는 누군가의 내일 10그릇이라는 작은 편말이 세워졌다. 사람들이 호기심에 발걸음을 멈췄다. 누군가 QR을 스캔했고 화면에 숫자가 늘었다. 그 숫자는 금방 2자리에서 3자리로 바뀌었다. 이 카드로 제 아내의 내일도 살 수 있나요? 네, 물론입니다. 오늘 누군가의 그릇이 비워지면 내일 또 누군가의 그릇이 채워집니다. 국자는 쉴 틈이 없었다. 김이 얼굴을 덮어도 덮지 않았다. 손이 바빠도 마음이 급하지 않았다. 광장의 바람이 국물 냄새를 멀리까지 데려갔다. 줄의 끝에서 웃음이 났다. 그때 반대편 천막에서 익숙한 실루엣이 보였다. 단정한 정장, 높은 굽, 매끈한 눈매. 나경이었다. 그녀는 행사 조직위원과 이야기를 하다 고개를 돌려 이쪽을 봤다. 아주 짧게 눈이 마주쳤다. 그녀의 입술이 아주 얇게 움직였다. 여기까지 오셨네요. 나는 대답 대신 국자를 더 깊이 담갔다. 과거의 문장을 현재로 끌어오면 국물이 탁해진다. 오늘은 오늘의 맛만 지키면 된다. 다만 마음 한켠엔 메모를 적었다. 이 광장에서 다시 마주칠 것이다. 나는 속으로 다짐했다. 그러나 오늘은 밥부터. 행사 마지막 시간, 한 그릇 카드는 1000장을 넘겼다. 그 숫자는 자랑이 아니었다. 책임이었다. 나는 명단 대신 마음의 무게를 셌다. 1000장의 카드가 1000개의 밤을 버티게 하기를, 1000번의 괜찮아가 누군가에게 닿기를. 정리를 마치고 잠시 숨을 고르는데 어깨 위로 손이 얹혔다. 돌아보니 유태진 노인이 서 있었다. 행사장 한복판의 소란 속에서도 그는 언제나처럼 조용했다. 잘했네. 밥이 사람을 데려오고 사람이 또 밥을 데려왔어. 선생님 덕분이에요. 제가 혼자였으면 불이 꺼졌을 겁니다. 불은 자네가 지켰지. 나는 성냥 하나쯤 건넨 거고.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봉투 하나를 꺼내 내밀었다. 봉투 안에는 간단한 계약서가 들어 있었다. 소액이지만 장기 후원을 약정하는 내용, 그리고 밑에는 여러 이름이 적혀 있었다. 익숙한 이름도, 처음 보는 이름도, 모두가 유태진의 추천으로 온 사람들이었다. 이건 밥값 선결제네. 오래 끓이게. 오래 끓일게요. 불도 마음도. 밤이 깊자 광장은 금세 빈자리가 되었다. 천막을 접고 돌아서는 길, 나는 잠깐 뒤를 돌아봤다.
오늘의 냄새가 다 사라지기 전에 눈으로 한 번 더 담고 싶어서였다. 그리고 알았다. 내가 도망치지 않아서 다행이라는 것을, 같은 장소에서 다른 기억을 만들었다는 것을. 다음 날 아침 가게 문을 열기 전 작은 봉투가 문틈으로 들어와 있었다. 깔끔한 필체로 적힌 편지. 어머님, 이제 그만하시죠? 회사 일은 회사가 알아서 합니다. 서명은 없었지만 누군지 금방 알 수 있었다. 나는 편지를 찢지 않았다. 대신 국자 옆에 내려놓았다. 밥을 태우지 않기 위해 분노도 식히기로 했다. 그날 점심 공장장은 새로운 메일을 보여주었다. 외부 감사 보고서 초안, 비정상 거래 표시, 그리고 결론 추가 소명 필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불은 달아오르고 있었다. 그러나 아직 끓이기만 할 때였다. 엎지르지 않으려면 지금은 냄비를 꼭 잡고 서 있어야 했다. 저녁 무렵 병실 창가에서 민호에게 속삭였다. 곧 우리가 마주할 일이 있어. 엄마가 밥으로 얻은 신뢰를 무기로 진실을 꺼내올 거야. 내가 그걸 자랑스러워해주면 좋겠어. 아이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움직인 듯 보였다. 착각이더라도 괜찮았다. 그 작은 착각 하나로도 나는 이 밤을 건널 수 있었다. 가게에 돌아와 전등을 끄기 전에 문 위에 종이 팻말을 새로 썼다. 오늘의 약속, 필요한 10그릇은 무료입니다. 내일의 약속, 진실은 반드시 드려요. 나는 분필을 내려놓고 미소 지었다. 내일이 두렵지 않았다. 내일은 내가 예약해둔 약속처럼 느껴졌다. 내일 조금 일찍 가지. 해야 할 말이 생겼네. 네, 밥부터 끓여놓고요. 밥은 언제나 먼저였다. 그리고 나는 안다. 밥을 먼저 끓이는 사람은 싸움에서도 먼저 이기지 않아도 마지막에 진다 해도 지지 않는다. 나는 밥으로 시작했고 밥으로 계속할 것이다. 그리고 곧 밥으로 마주할 것이다. 광장에 남긴 국물 냄새가 채 가시기도 전에 나에게는 다음 불을 지필 일이 생겼다. 밥으로 모은 신뢰를 진실로 옮겨야 했다. 불을 옮기는 일은 늘 조심스러웠다. 너무 세면 타고 너무 약하면 꺼진다. 첫 번째로 옮긴 불은 기록이었다. 공장장이 건넨 날짜와 계정, 익명의 회계사가 표시한 비정상 거래 내역, 외부 감사 보고서 초안의 구멍들. 숫자는 감정이 없어서 오히려 명확했다. 나는 그 명확함에 기대어 하루 1시간씩 장부를 베껴 적었다. 베껴 적는 동안 분노가 줄고 판단이 서는 걸 느꼈다. 이날 이후로 원재료 단가가 급격히 올라갔습니다. 내부 구매가 아닌 외부 페이퍼 컴퍼니를 통해 들여왔어요. 회사 이름이 라온 파트너스 설립 한 달 만에 대량 공급을. 네. 대표는 나경 사장의 대학 동창입니다. 둘째 불은 법이었다. 법은 차갑지만 차가움이 필요할 때가 있다. 우리는 변호사와 계약했고 가처분을 준비했다. 내 서명은 고시원에서의 잔 떨림을 벗어나 국밥집 카운터의 단단함을 닮아 있었다. 변호사는 말했다. 첫 번째 타깃은 자산 유용에 대한 추심 및 처분 금지 가처분, 두 번째는 민호에 대한 후견인 교체입니다. 이해 충돌이 명백합니다. 의료결정권은 유지하되 재산권은 분리하는 방향으로 가겠습니다. 감정보다 절차로 해주세요. 셋째 불은 사람이다. 사람은 불에 모여 앉는다. 우리는 진실 식탁을 열었다. 저녁 영업이 끝난 뒤 가게 한켠에 한 그릇 교실에 탁자를 붙이고 의자를 늘어놓았다. 공장과 개발, 영업과 재무에서 돌아온 작은 목소리들이 모였다. 익명으로 기록만 남기기로 약속했다. 야간에 반품 처리된 물량이 아침에 신규 납품으로 재계상되는 걸 봤어요. 신제품 원천기술검토위원회는 작년부터 멈췄습니다. 게다가 특허팀 문서가 자꾸 사라져요. 사라진 문서의 목록부터 만들어요. 제목, 버전,
마지막 열람자. 이름은 남기지 않아도 되지만 대신 문서는 남겨야 해요. 사라진 문서 중 하나는 오래전부터 내 마음 한 귀퉁이를 꿰뚫고 있던 이름을 달고 있었다. 남편이 생전에 과학에 앞서갔다고 말하던 그 기술. 저전력 분산 연산용 마이크로 모듈. 남편은 그 기술을 작은 숯불이라고 불렀다. 센 불이 아니어도 오래가는 불. 그 불로 세상을 조금 더 덜 뜨겁고 덜 배고프게 만들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내가 몰랐던 사이 그 작은 불이 조용히 타오르기 시작하고 있었다. 특허청에 메일이 도착한 건 토요일 밤이었다. 보정심사 완료에 따른 등록 결정 통지. 발신 시간은 23시 47분. 늦은 시간의 결정은 종종 세상을 바꾼다. 나는 화면을 확대해 문구를 읽었다. 출원인 고한기태, 승계인 민호, 공동양도권자 상속인 서연. 내 이름과 민호의 이름이 같은 줄에 있었다. 여보, 드디어 불이 옮겨지나 봐요. 나는 유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길게 묻지 않았다. 대신 짧게 필요한 말을 했다. 좋네. 이제 불씨가 보이네. 이건 마음의 이야기에서 법의 이야기로 넘어갈 수 있는 달이야. 선생님, 저 무서워요. 이 불을 들고 가는 길이 무서워요. 불을 들고 가는 사람은 다 무섭지. 그래서 둘이 가는 거야. 셋이 가면 더 좋고. 일요일 아침 나는 병원에 들러 민호의 손을 잡았다. 작은 바늘이 지나간 자국이 많아져 있었다. 내가 그를 떠나 있던 시간의 증거였다. 나는 부끄러움 대신 약속을 품었다. 민호야, 아빠가 피워놓은 불씨. 우리가 지킬게. 우리는 등록 결정 통지를 프린트해 공장장과 변호사, 회계사에게 각각 건넸다. 한 장은 내 앞치마 안쪽으로 넣었다. 가슴과 종이 사이에서 똑딱똑딱 박동이 느껴졌다. 변호사가 말했다. 이 특허의 권리 귀속을 명확히 해두는 게 출발점입니다. 현재 회사가 아닌 상속인의 공동권리로 되어 있습니다. 나경 측이 사적으로 라이센싱하려 했다면 명백한 배임에 해당합니다. 공장장이 거들었다. 실제로 2달 전 외국 계열사 에이디언 테크와 비밀 유지 협약이 체결됐습니다. 주체가 회사가 아니라 라온 파트너스였어요. 남편이 그토록 아꼈던 불을 누군가는 자신의 부엌으로 가져가려고 한 거였네. 우리는 절차를 눌렀다. 가처분 신청서에 특허 등록 결정을 첨부했고 후견인 변경을 위한 이해상 충자료를 모아 법원에 냈다. 동시에 감사위원회와 이사회에 임시 소집을 요구했다. 회신은 빨랐다. 이번 주 금요일 임시 이사회 및 감사위원회 공동회의. 장소는 본사 18층 대회의실. 숨이 길어졌다. 그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나는 낮에는 국밥을 끓이고 밤에는 서류를 끓였다. 열이 받치면 물을 더했고 문장이 탁해지면 불을 줄였다. 작은 오탈자 하나도 다시 읽었다. 밥은 한 번 태우면 버려야 하지만 문장은 다시 데우면 살아난다. 목요일 밤 유태진은 가게 문을 닫고 나서야 말을 꺼냈다. 그는 언제나처럼 느렸고 그래서 단단했다. 내가 내일 회의에 같이 갈 걸세. 자네 혼자 들고 가는 불이 아니라는 걸 보여줘야 하니까. 선생님이요? 나는 예전에 불을 크게 키워본 사람이야. 그때 제대로 못한 일들이 있지. 오늘은 그 미안함의 일부를 갚는 날이네. 나는 묻지 않았다. 과거를 캐묻는 대신 내일을 함께 가기로 했다. 누군가의 미안함이 누군가의 용기로 옮겨붙는 밤이었다. 금요일 아침 본사 로비의 공기는 냉방이 강했다. 유리와 대리석이 만든 반사광 속에서 나는 내 발끝을 한번 내려다보았다. 고시원에서 첫날 신고 온 그 운동화였다. 지우지 못한 얼룩이 한 군데에 남아 있었다. 좋았다. 어울리지 않는 곳에서 어울리기로 한 사람의 표식 같아. 오셨군요. 국밥집 사장님.
나경의 목소리는 선명했다. 그녀는 늘 선명했다. 선명함은 종종 사람을 설득한다. 그러나 기록은 선명함보다 오래간다. 나는 인사를 대신해 봉투를 꺼냈다. 등록 결정 통지, 가처분 신청서 접수증, 감사위 소집 요구서. 회의실이 꽉 찼다. 감사위원, 사회이사, 법무팀, 외부감사인, 그리고 몇몇 주요 임원. 나경은 의장석에 앉았다. 나는 발언권을 요청해 맨 앞줄에 섰다. 국자의 무게 대신 종이의 무게를 들었다. 첫째, 비정상거래. 라온 파트너스를 통한 원재료, 구매 단가 상승. 둘째, 특허권 배당. 구 한기태의 저전력 분산연산 마이크로 모듈, 특허 등록 결정. 권리는 상속인 공동 귀속. 셋째, 외부 제3자와의 비밀 협약. 회사가 아닌 개인 법인 명의. 넷째, 후견인 이해상충. 저는 가처분과 후견인 변경을 신청했습니다. 외부감사인이 말했다. 자료를 검토한 결과 지적하신 사안 중 일부는 추가 소명이 필요합니다. 특히 특허권 귀속 문제는 중대합니다. 이사회는 즉시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관련 계약의 집행을 중지할 것을 권고합니다. 잠깐만요. 감성적인 호소로 회의가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저 특허는 아직 상용화 가능성이 검증되지 않았고 라온 파트너스는 공급망 리스크 분산을 위한 합법적 조치입니다. 유태진 노인이 발언권을 얻어 검증은 시장이 하고 합법은 서류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시장도 서류도 고개를 갸웃하고 있소. 모두의 시선이 노인에게로 향했다. 그는 자신의 이름을 말하지 않았다. 대신 한 장의 주주명부를 조용히 올려놓았다. 여러 법인 이름 사이 청해홀딩스가 있었다. 소수이지만 무시할 수 없는 지분을 가진 유태진. 밥값 선결제를 오래 해왔었습니다. 불을 어떻게 다루는지 가까이서 지켜봤어요. 그래서 의장에게 묻습니다. 지금 누구의 부엌에서 불이 타고 있는지. 회의실은 침묵이 내려앉았다. 나경은 짧은 숨을 들이마셨다. 그녀의 눈빛은 싸움의 결로 바뀌었다. 싸움의 결은 직선이다. 이사회와 주주총회는 다릅니다. 오늘은 집행을 중지할 권한이 없어요. 법적으로 다투려면 주총에서 결정하시죠. 저는 열려 있습니다. 다음 달 임시 주총 때 안건을 상정하세요. 열려 있다는 말은 때로 닫혀 있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상관없었다. 문이 어디에 있든 열쇠가 생겼으니까. 우리는 나왔다. 엘리베이터의 거울이 몇 사람을 겹쳐 비쳤다. 가게의 식탁에서 만난 얼굴들, 공장 냄새가 밴 옷, 수첩을 든 노인의 손. 겹쳐진 얼굴들이 하나의 표정을 만들었다. 포기하지 않는 표정. 그날 오후 법원에서 연락이 왔다. 가처분 사건의 신문기일이 임시주총 이전으로 잡혔다. 내부자 진술서의 신뢰성과 특허 등록 결정의 중대성이 이유였다. 법의 시간표가 우리의 국밥 시간표와 처음으로 맞았다. 변호사가 말했다. 좋습니다. 이 판사는 기록을 중시하는 분입니다. 감정 사유는 배척하고 서류로만 판단합니다. 우린 서류로 왔으니까요. 우리는 주총을 준비했다. 하루에 1시간은 장부, 1시간은 진술서, 1시간은 발표 자료. 그리고 나머지는 여전히 국밥이었다. 불은 줄이지 않았다. 먹어야 싸울 수 있었다. 준비가 끝나갈 즈음 한 통의 메일이 죽처럼 느리게 도착했다. 발신인은 회사의 젊은 연구원. 제목은 얼음 위의 성냥. 열어보니 특허팀 서버에 접근 로그, 삭제된 파일, 복구본, 라온 파트너스 내부 메신저 캡처한 것이었다. 그리고 마지막 한 줄. 연구원 메일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저는 그 기술로 세상이 조금 덜 뜨거워지길 바랐습니다. 그 불을 부엌으로 빼돌리려는 사람을 봤습니다.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국밥집 간판을 보고 용기를 냈습니다. 밥 먹듯이 하루에 한 번 용기를 내봅니다. 나는 노트북을 덮고 오래 앉아 있었다. 누군가의 하루 한 번이
또 누군가의 하루 한 번을 부른다. 불은 그렇게 옮겨졌다. 신문기일 판사의 질문은 짧고 정확했다. 변호사는 준비한 문장을 단단하게 던졌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때로는 고개를 끄덕이는 침묵이 증언이 될 때가 있다. 특허 건기 속이 상속인 공동으로 확인됩니다. 또한 거래 상대방 법인이 후견인의 개인적 관계로 연결되어 있음을 소명했습니다. 임시로 해당 특허 및 관련 기술의 양도 사용 라이선스에 대한 처분을 금지합니다. 또한 피보 정권의 보전을 위해 재산 대리권을 직무 후견인으로 대체합니다. 법정 밖 공기가 조금 따뜻해졌다. 나의 어깨가 아주 조금 내려앉았다. 완승은 아니었다. 그러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는 데는 충분했다. 국밥으로 말하면 지금은 막 끓기 시작해 거품을 걷어내는 단계였다. 신문이 끝난 그날 밤 나는 가게 문을 조금 일찍 닫았다.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은 1시간 먼저 쉽니다. 내일 더 뜨겁게 드릴게요. 문을 닫고 불을 끄려는데 문틈으로 편지가 들어왔다. 매끄러운 필체. 끝까지 하시죠. 다만 당신의 아들을 더는 방패로 쓰지 마세요. 이름은 없었다. 그러나 어휘가 익숙했다. 토요일 진실 식탁은 증언이 아니라 약속의 자리가 되었다. 각자의 이름 대신 각자의 그릇만 올렸다. 공장장은 내게 조용히 물었다. 우리가 이겨도 상처가 남을 텐데요. 밥 먹으면 흉터도 덜 아파요. 오래 끓일수록 깊은 맛이 나듯이 오래 견딘 상처는 언젠가 누군가의 배를 덮여요. 주총 전날 밤 유태진은 내게 작은 봉투 하나를 더 건넸다. 봉투 안에는 의결권 위임장이 몇 장 묶여 있었다. 수십 명의 소액주주가 보낸 위임장, 그리고 청해홀딩스의 분량. 그가 말없이 모아온 불씨였다. 불은 혼자 키우면 금세 꺼져. 이건 같이 키우자는 신호야. 고맙습니다. 내일 불을 너무 세게 올리진 않을게요. 탄 맛은 싫어요. 주총 당일 광장은 사람들이 만든 바람으로 흔들렸다. 얼굴마다 다른 표정. 분노, 호기심, 피곤, 그리고 기대. 나는 숨을 길게 들이마셨다. 국밥집에서 아침에 하던 그 호흡 그대로 유지하려고 노력했다. 임시 주주총회를 개회합니다. 첫 번째 안건, 특허 및 핵심 기술 관련 거래의 적법성 검토 결과 보고 및 집행 정지 결의. 두 번째 안건, 임시 경영자 해임 및 투임 선임 건입니다. 그럼 서현 사장님의 안건 설명이 있겠습니다. 나는 연단에 섰다. 설명은 길지 않았다. 대신 보여주기로 했다. 화면에 떠오른 것은 기술 도면과 전력 소모 그래프, 그리고 등록 결정이라는 단어였다. 그리고 라온 파트너스의 메신저 캡처. 그 끝에 짧은 문장을 붙였다. 밥을 훔쳐가면 식탁이 비어집니다. 한 주주가 질문을 했다. 특허는 정말 상속인 공동 권리입니까? 회사가 권리를 가질 방법은 전혀 없나요? 변호사가 답변을 했다. 발명의 완성 경위와 출원 당시의 귀속 문서상 회사 기여가 명확히 입증되지 않는 이상 권리 귀속은 상속인 공동입니다. 회사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고 통상의 라이선스를 체결하는 절차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 대가를 마련하기 위해서라도 라온 파트너스 같은 유연한 구조가 필요했습니다. 사모의 속도 없이는 시장에서 살아남지 못합니다. 지나치게 정의로운 절차만 강조하다간 우리 모두 배가 고파집니다. 배고픔은 제가 압니다. 고시원에서 국밥집에서 매일 봅니다. 하지만 배고픔을 이유로 훔치지는 않습니다. 훔치면 더 많은 식탁이 비게 됩니다. 절차는 밥 짓기와 같습니다. 순서를 지키면 늦어도 있고 순서를 어기면 빨라도 설익습니다. 순간 회의장 공기가 움직였다. 누군가가 박수를 쳤다. 혼자 시작된 박수는 둘이 되었고 5이 되었고 20명이 되었다. 박수는 결정을 대신하진 않지만 결정을 부른다.
사회자가 표결에 붙인다고 했다. 손들이 들렸다. 위임장과 기권표가 합산되는 동안 나는 고개를 숙였다. 불은 이제 내가 아닌 이 사람들이 키울 차례였다. 숫자가 집계됐다. 이안 가결. 이안 가결. 회의장의 공기가 달라졌다. 나경의 얼굴이 굳었다. 그녀는 의자 등받이에 천천히 몸을 기댔다. 나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대신 휴대폰을 꺼내 병원으로 문자를 보냈다. 민호야, 엄마가 식탁을 지켰단다. 그 순간 가슴 깊은 곳에서 아주 작은 소리가 났다. 국물이 한 번 더 끓어오를 때 나는 그 조그만 소리. 나는 알았다. 아직 끝이 아니라고. 불은 지켰지만 아직 사람을 데워야 한다고. 밖으로 나오자 유리창에 내 얼굴이 비쳤다. 고시원에서 빠져나오던 그날의 얼굴과 달랐다. 굶주린 얼굴이 아닌 먹이고 온 얼굴. 나는 전화기 화면을 한 번 더 보았다. 미확인 발신자 한 통. 열어보니 한 문장이 있었다. 당신의 싸움을 지켜봤습니다. 내일 민호 씨에게 전하고 싶은 소식이 있습니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내일은 또 다른 불이었다. 그러나 두렵지 않았다. 불은 옮길수록 타는 법을 배운다. 내일의 불은 더 오래 타게 하자. 유태진. 이제 밥 먹어 가지. 서연. 네, 밥부터요. 우리는 광장을 지나 국밥집으로 걸었다. 저녁 장사를 준비하며 나는 불을 올렸다. 오늘은 조금 더 진하게, 그러나 타지 않게. 내일 전할 소식이 무엇이든 배부른 사람이 더 용감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었다. 불은 부엌에서 시작해 광장으로, 그리고 다시 부엌으로 돌아온다. 아침 장사를 시작하려는데 가게 문 종이 울렸다. 흰 가운 차림의 여성이 서 있었다. 명찰에는 신유정 신경재활이라고 적혀 있었다. 그녀는 병원에서 민호의 케이스를 맡고 있는 팀장이라 소개했다. 어제 민호 씨가 새로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소리와 냄새에 대한 반응이 기존 기록보다 명확했어요. 타이밍을 맞추어 반복 자극을 주면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녀가 내일 전하고 싶던 소식이었다. 국물 끓는 소리, 젓가락이 부딪히는 소리, 팔을 송송 써는 소리. 환자분이 길게 노출되어 온 가정의 소리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어머님 목소리와 함께 들어가면 좋습니다. 국밥집 소리군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대단한 장비가 아니라 매일의 소리. 그 소리면 좋다고 말하는 사람. 내게 가장 익숙한 전선에서 싸우자는 제안이었다. 그 순간 내 등줄기에 긴장이 풀렸다. 지켜온 불을 이젠 데려갈 때였다. 작은 녹음기를 하나 샀다. 국물을 끓이는 소리를 가까이 담으려 국자의 등으로 솥 가장자리를 살며시 쳤다. 똑똑. 내 호흡, 내 손목의 리듬, 내 하루의 속도가 함께 녹아들었다. 팔을 썰 때 나는 탁탁 소리도, 김이 올라오는 쉬하는 숨도 담았다. 마지막으로 민호야, 엄마야. 오늘은 불이 아주 잘 붙었어. 라는 말도 넣었다. 시시한 말이라도 가장 오래 가는 건 늘 시시한 말이다. 병실에서 재활팀과 마주 앉았다. 작은 스피커가 침상 옆에 놓였다. 의료진은 단어의 간격과 자극의 빈도를 기록했다.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냥 녹음만 재생하는 것보다 더 정확한 내 목소리. 가슴에서 올라오는 소리를 사용했다. 민호야. 국물이 끓고 있네. 이제 파를 넣어야 돼. 탁탁. 엄마가 오늘은 국물을 맑게 끓여내야겠다. 처음 몇 분간 아무 변화도 없었다. 실망이라는 말은 아직 이르렀다. 기다림의 첫 실패는 늘 표정이 과하다. 나는 표정을 지우고 호흡만 남겼다. 5번째 반복에 들어섰을 때 모니터의 선이 아주 살짝, 그러나 확실하게 떨렸다. 손가락 끝이 미세하게 움찔했다.
의사가 시계를 보았고 간호사가 숫자를 기록했다. 의사 선생님이 말했다. 반응 일치. 추가 반복합니다. 어머님, 한 번만 더. 의사가 시키는 대로 다시 한번 민호에게 말했다. 그때 눈꺼풀이 반박자 늦게 덜컥 내려갔다 올라왔다. 나는 손을 움켜쥐었다.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반응 계량치가 올라왔습니다. 반복하고 시간을 늘려봅시다. 과장되지도 냉소적이지도 않은 목소리. 내가 원하는 목소리였다. 병실 밖 복도에서 나는 유태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는 말을 아꼈다. 대신 숨을 고르게 들이마셨다가 내쉰 뒤 불이 움직였구나라고 짧게 말한 뒤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내일은 병실에 가봐야겠다고 생각했다. 법률팀에서 연락이 왔다. 내일부터 조사본부가 가동되고 내부 고발자 보호 조치가 시행되었다고. 불은 부엌에서 법원으로 다시 부엌으로 돌아오고 있었다. 다음 날 공장장이 가게로 뛰어왔다. 대표님, 나경 사장이 출국을 시도했답니다. 공항에서 조사 협조 요청을 받았대요. 그는 숨을 몰아쉬었다. 나경이 떠났다는 소식이 아니라 떠나지 못했다는 소식. 떠남의 형태로 돌아온 남음. 나는 국자를 더 깊이 담갔다.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동시에 목으로 넘어갔다. 그리고 회사 내부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특허에 대해 정식 라이선스 협의를 요청하고 싶답니다. 조건은 투명한 절차, 상업적 조건, 수익의 일정 비율을 사에 환원해야 한다고요. 그쪽에서 먼저 적어보냈습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다시 담겠다는 거였다. 우리는 변호사와 함께 테이블에 앉았다. 서류의 문장들은 처음으로 내 마음의 문장과 닮아갔다. 한 그릇 재단 가칭이 계약서에 등장했다. 특허 로열티의 33%는 재단으로 자동 귀속. 용도 저소득층 의료비, 청년 중장년 재취업 교육, 지역 공동부엌 운영. 숫자는 미학을 가지지 않지만 방향은 가질 수 있다. 33이라는 숫자에 우리의 방향을 담았다. 나눌 때 남는, 먹일수록 늘어나는 비율. 이름은 한 그릇으로 하지 말고 작은 불로 하죠. 남편이 좋아하던 말이에요. 계약 체결 당일 가게 문 앞에 작은 플래카드가 걸렸다. 상인들이 지나가며 엄지를 치켜들었다. 그들은 내 이야기를 붓글씨처럼 알아서 덧칠했다. 덧칠은 종종 원본을 돋보이게 한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돌아오는 길, 광장 한복판에서 나경과 마주쳤다. 그녀는 구속도 아니고 자유도 아닌 상태였다. 휴대폰을 쥐고 있었고 눈매의 날은 무뎌져 있었다. 나경이 말을 걸어왔다. 당신은 왜 밥으로 싸웠나요? 밥으로 배운 건 순서와 기다림이에요. 불 끌 사람은 불 붙일 때가 있고 불 붙일 사람은 불 끌 때가 있죠. 저는 제 순서대로 했을 뿐. 여전히 미워할 겁니까? 미움은 제가 들고 다니기엔 무겁네요. 다만 책임은 각자 들고 가야죠.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젓지도 않았다. 회색의 대화였다. 회색도 기록해야 한다. 흑백의 결말만으로는 사람이 남지 않으니까. 며칠 뒤 수사 결과가 발표되었다. 업무상 배임, 허위 기재, 공모 정황. 법과 절차는 천천히 그러나 정확히 걸었다. 나는 판결문을 반복해서 읽지 않았다. 대신 병원으로 갔다. 민호의 손이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이다. 재활실에서는 여전히 작은 실험이 이어졌다. 내 목소리와 소리, 냄새와 온기, 그리고 시간. 어느 날 간호사가 귓속말로 말했다. 오늘은 이름을 부르면 눈을 2번 깜박입니다. 한 번은 예, 2번은 아니오로 정해볼까요? 우리는 그렇게 약속했다. 민우야, 엄마 맞지? 한 번. 눈이 한 번 낮게 내려갔다. 울음이 목까지 올랐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울음은 국물을 넘치게 한다. 대신 똑바로 물었다. 민호야, 힘들면 아니오라고 해. 2번. 눈이 2번 천천히 깜빡였다. 힘들지 않다는 말이 아니라 엄마의 규칙에 동의한다는 신호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둘의 규칙을 만들었다. 규칙은 사람을 지켜준다. 가게는 더 바빠졌다. 작은불 재단의 첫 사업으로 동네 공동 부엌이 발표되었다. 빈 점포가 부엌으로 바뀌고 부엌이 학교가 되었다. 오전엔 동네 어르신들이 모여 장아찌를 담그고 오후엔 청년들이 배달용 건강식을 조리했다. 밤에는 한 그릇 교실에서 다시 칼질 소리가 났다. 우리는 소리를 모아 사람을 만들었다. 사장님, 오늘은 제가 국을 맡아볼게요. 불 조절은 어제 배운 대로. 불은 내가, 가는 내가. 역할을 나누죠. 어느 목요일 유태진 노인이 보이지 않았다. 규칙을 잘 지키던 그가 규칙을 깨는 날은 드물었다. 나는 문 닫을 때까지 기다렸다. 그날 밤늦게 그의 사무실에서 연락이 왔다. 선생님이 입원하셨습니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다. 나는 국자를 내려놓았다. 불을 끄기 전에 마음이 먼저 꺼지는 느낌이었다. 병실의 노인은 늘 그렇듯 조용했다. 얼굴빛이 하얘졌지만 눈동자는 여전히 농담을 품고 있었다. 그는 손짓으로 나를 가까이 불렀다. 성냥, 한 갑만 더 내게. 무엇을요? 내 이름으로 쥔 주주권을 재단에 위탁하는 서류. 이 불이 내가 없어도 꺼지지 않게. 그는 숨을 고르며 이어 말했다. 나는 내 생의 대부분을 큰 불만 보았지. 작게 오래 타는 불이 있다는 걸 잔을 보면서 배웠네. 그의 입술이 미세하게 떨렸다. 나는 그의 손을 덮었다. 손등의 혈관이 푸르게 보였다. 불의 길은 이렇게도 이어졌다. 며칠 뒤 그는 모두가 잠든 새벽에 조용히 눈을 감았다. 장례는 작게 치렀다. 그의 유언이 그랬다. 밥을 차려주되 울음은 길게 끓지 말라. 우리는 국밥을 한 솥 끓였다. 상복 대신 앞치마를 두르고 그의 자리에는 수저를 한 벌 더 놓았다. 빈자리라는 이름의 자리. 나는 오랜만에 남편의 사진 앞에도 국그릇을 올렸다. 여보, 당신이 피운 불이 이제 여기까지 왔어. 작은불 재단이 당신 기술에 밥을 얹을 거야. 배고픈 사람에게 먼저 가게 될 거야. 사진 속의 사람은 대답하지 않았지만 내 말의 끝이 아주 조금 가벼워졌다. 초여름 다시 광장. 이번엔 우리가 주체였다. 이름하여 1000그릇의 밤. 처음 국밥을 나눴던 그 자리. 이제는 우리가 불을 나눴다. 부스 앞에는 작은 불에 요약이 걸렸다. 한 그릇은 한 사람을 데우고 10그릇은 한 골목을 데웁니다. 사람들은 줄을 섰고 모두들 웃고 있었다. 웃음은 불을 오래가게 한다. 사회자가 무대에 나를 불렀다. 스포트라이트는 여전히 어색했지만 더 이상 두렵지는 않았다. 나는 특별한 말을 준비하지 않았다. 준비한 말을 잊지 않기 위해 힘을 쓰는 대신 필요한 말을 잊지 않기 위해 힘을 쓰고 싶었다. 박수 소리 사이로 누군가 손을 흔들었다. 흰 가운의 신유정이었다. 그녀는 엄지와 검지를 붙여 원을 만들었다. 오늘 좋았다. 는 의료진의 수신호. 나는 고개를 깊게 숙였다. 무대에서 내려오자 누군가가 메모지를 건넸다. 재단 첫 회계보고서 초안. 공개 여부 검토. 불은 이제 종이에 남았다. 밤이 깊자 나는 병원으로 향했다. 1000그릇의 밤을 마치고 온 사람의 향이 옷깃에 묻어 있었다. 병실은 조용했다. 창밖에 가로등 불빛이 민호의 얼굴 반쪽에 부서졌다. 나는 스피커 대신 내 목소리를 꺼냈다. 눈꺼풀이 한 번, 또 한 번 약속대로 움직였다. 이번엔 내가 물었다. 엄마가
이제 괜찮아 보여? 눈이 한번 천천히 내려갔다. 나는 그제야 울었다. 밤을 태우지 않는 조용한 울음. 불은 꺼지지 않았고 국물도 넘치지 않았다. 며칠 뒤 재단의 첫 공시가 나갔다. 특허 로열티 첫 분배, 투명회계 보고, 사용처 공개. 홈페이지에는 종이 영수증 사진이 붙었다. 콩나물 30봉, 무 50개, 대파 100단, 연탄 200장. 거대한 숫자 사이에 작은 것들이 나란히 서 있었다. 나는 그것이 좋았다. 거대한 것들은 작은 것들로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믿을 수 있어서 나경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다. 실형, 집행유예 없음. 법원은 판결문에 짧은 문장을 썼다. 진실을 거스르는 속도는 오래가지 않는다. 나는 판결문을 접어 서랍에 넣었다. 정의가 끝나도 생활은 계속된다. 오늘도 장을 봐야 하고 내일도 국을 끓여야 한다. 가을이 되자 가게 앞 은행나무가 노랗게 물들었다. 낙엽이 쌓이면 아이들이 푹신한 땅처럼 밟아 소리를 냈다. 바삭바삭. 나는 그 소리가 좋았다. 바삭거리는 소리는 불이 잘 붙는 소리와 닮아 있었다. 어느 저녁 신유정이 혼자 국밥을 먹으러 왔다. 그녀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아주 사소한 듯 그러나 중요한 말을 전했다. 내일부터 의사표현 훈련을 조금 더 확장해 보려 합니다. 손가락 코드에서 눈동자 코드로요. 예안이오에서 왼쪽 오른쪽으로. 한 가지만 더, 환자분 앞에서 자주 같은 말을 반복해 주세요. 다시 끓인다. 같은 말을요. 그 말은 이상하게 마음에 오래 남았다. 네, 다시 끓이겠습니다. 밤에 가게 불을 끄기 전에 나는 벽 메뉴판 아래 작은 문장을 새로 붙였다. 다시 끓인다. 손님들이 묻지 않아도 내가 잊지 않기 위해. 그해 겨울 첫눈이 왔다. 시장 골목에 눈발이 헝클어지자 사람들은 더 자주 국밥을 찾았다. 김이 유난히 두껍게 올랐다. 줄 끝에서 청년이 작은 불 카드로 결제했다. 오늘은 제가 누군가의 내일을 살게요. 그는 이름을 남기지 않았다. 이름이 없을수록 오래 남는 선의도 분명히 있다. 모든 일이 안온하게만 흐른 것은 아니다. 재단을 향한 시샘과 의심, 보여주기식이라는 이름의 화살이 간간히 날아왔다. 우리는 맞서 싸우지 않았다. 대신 더 많이 공개하고 더 많이 설명했다. 오늘 들어온 돈은 여기 쓰였습니다. 오늘 비운 그릇은 여기입니다. 설명은 방패가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는 변했다. 공장장은 늦은 나이에 대학원에 들어갔다. 현장 노하우를 논문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무료 10그릇을 먹던 학생은 지금 한 그릇 교실의 강사가 되었다. 젊은 개발자는 예약 시스템을 오픈소스로 공개했다. 시골 작은 식당에서도 쓰게요. 그는 웃었다. 불은 옮겨갈수록 넓어진다. 민호의 반응도 계절을 따라왔다. 겨울의 끝에 그는 왼쪽 오른쪽 지시에 눈동자를 움직여 보였다. 작은 승리였다. 의사는 일정과 기대를 과장하지 않았다. 나도 그러려고 애썼다. 그러나 밤에 혼자 있을 때는 내가 견딘 모든 계절이 작은 소리에 응축되었다. 똑똑. 국자 등으로 솥을 두드리는 소리. 그 소리가 내 안에서 울릴 때 나는 다시 한번 믿었다. 우리가 오래 끓인 만큼 내일은 익어갈 거라고. 연말 광장 스크린에 우리의 짧은 영상이 나왔다. 한 그릇의 여정. 누군가는 미담 피로라는 말을 했고 누군가는 사이다라고 했다. 나는 그 어느 것도 붙잡지 않았다. 미담도 사이다도 결국은 금방 꺼지는 기체다. 내가 붙잡을 건 불과 물 그리고 시간. 늘 그랬다. 마지막 영업을 마치고 셔터를 내리는데 문틈으로 바람이 들어왔다. 나는 셔터를 다시 올렸다.
문고리에 작은 종이가 걸려 있었다. 낯익은 필체, 밥은 진심으로. 유태진의 수첩 첫 장의 문장. 누가 써서 걸었는지 모른다. 모르면 어떤가. 불은 누가 옮기는지 모를수록 오래가기도 한다. 나는 종이를 메뉴판 옆에 붙였다. 그리고 내일의 무료 10그릇수를 20그릇으로 바꿔 적었다. 겨울은 배가 더 쉽게 고프니까. 늘리면 줄일 줄도 알아야 하지만 오늘은 늘리는 날이었다. 병원으로 가는 길 나는 눈을 밟았다. 바삭바삭거리는 소리가 좋았다. 병실 문을 열자 작은 조명이 살구색으로 켜졌다. 나는 자리로 가 앉았다. 그리고 우리 둘만의 규칙대로 말했다. 민우야, 다시 끓인다. 오늘도, 내일도. 눈동자가 왼쪽으로 한 번. 나는 그의 손을 감쌌다. 오래 끓인 국에 숟가락을 넣듯이. 그 밤 나는 알았다. 이야기가 끝났다는 확신이 아니라 이야기를 계속 쓸 수 있다는 확신을. 집으로 돌아오는 길 골목 끝 고시원을 지나쳤다. 아주 작은 간판. 처음 돌아앉아 울었던 그 밤의 건물. 나는 멈춰서서 고개를 숙였다. 그 건물은 이제 내게 시작이라는 이름으로 기억되었다. 부끄럽지 않았다. 모든 시작은 작아야 오래간다. 문을 열고 들어가 가게 불을 다시 켰다. 내일의 육수를 잡아야 했다. 불은 작게 그러나 단단하게. 나는 국자를 들어 솥 가장자리를 3번 두드렸다. 똑똑똑. 첫 번째는 잡음을 걷어내고, 두 번째는 깊이를 만들고, 세 번째는 마음을 섞는 소리. 남편이 그러했고 내가 그러며 내일 누군가도 아마 그렇게 할 것이다. 여보, 민우야, 태진 선생님 다들 고마워요. 저는 계속 끓일게요. 수증기가 천천히 천장으로 올랐다가 사라졌다. 그러나 사라진 게 아니었다. 공기 속으로 섞여 내일의 냄새가 되었다. 불은 그 냄새를 기억한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끓인다.